죽지 않을 사람을 괜히 발견해서 평생 환자를 만드는 경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암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암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죠. 걸린 분들은 안 걸린 분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상계백병 가정의학과 박현아입니다. 저는 올해로 31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다음 단계 검사가 침습적인 검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검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서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야 그 검사를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상선 암의 생존율이요 100%가 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갑상선 암을 걸린 분들은 갑상선 암을 안 걸린 분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갑상선 암을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갑상선 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무심하게 사는 사람보다 건강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암 걸리면 생존율이 더 5년 생존율이 높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떼내게 되면 대부분 보면은 나머지 쪽에서도 또 한쪽 떼내고 나머지 쪽에서도 갑상선 암이 생겨서 또 떼내요. 근데 갑상선 뒤에 부갑상선이 있거든요. 부갑상선을 잘못해서 떼내게 되면 평생 이 사람은 갑상선 기능 결핍이 되고 부갑상선 기능 결핍이 돼서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잘못해서 후두신경을 걸리면은 발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해서 생기는 이득과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해서 암을 이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애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 평생 환자로 만들고 갑상선도 없고 부갑상선도 없는 상태로 살았을 때 어떤 문제를 밸런싱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갑상선암 선별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해서 권고를 하고요. 폐에 뭐가 나왔는데 그 결절이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게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 상태로 굉장히 오래 지속을 하고 실제로 조직검사한 데에서는 암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필요한 검사를 적시적소에 이렇게 물건 놓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갑상선 암도 병은 병인데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 사람의 생존을 높이는 것들로 모아서 검진을 하는 건데,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훨씬 이걸로 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갑상선 암 조직에 따라서 죽는 암도 있어요. 그리고 전이돼서 발견된 갑상선 암은 사망률이 분명히 높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떼내는 갑상선 암은요, 갑상선 미세 유도암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암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검사를 하면 그런 그런 암들을 찾아내는 거죠. 죽지 않을 사람을 괜히 발견해서 평생 환자를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받지 말자, 검진을 받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췌장암은 걸리면 사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뿐이 안 되는 암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췌장암 그렇게 심각한 암인데 췌장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췌장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조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1cm만 돼도 발견이 되면 그땐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선별검사의 다른 조건은, 검진을 할 때 하는 조건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국가암 검진에 들어있는 6대 암은 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보통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것. 갑상선암은 이 병을 갖고 있어도 이 병으로 죽을 확률보다 다른 병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서 안 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보통은 이제 결절이 만져지거나 집안에 갑상선 암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검진 당일에 드러나지 않지만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특히 CT가 정확한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검사이긴 한데, CT는 여러분 어디 가셔서 그 CT 결과를 보면은 가슴 사진같이 한 장을 딸랑 찍는 게 아니라 수백 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사진에 수백 배의 엑스레이 방사선에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CT를 찍으면 보통 한 6 내지 8 mSv 정도의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권유하는 1년 동안의 방사선 노출량은 1 mSv예요. 그러니까 CT 한 장 찍으면 굉장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연계 생활을 하면 이 암석 같은 데서도 방사선 나오고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서도 위에 고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사선을 좀 쬐게 되거든요. 그게 한 1년에 3mS예요. 그러니까 8mS는 적은 양이 아닌데 CT를 한 번 정도 찍는 거는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CT 중에서 굉장히 방사선을 많이 쬐는 CT들이 있습니다. 그게 심장 혈관을 찍는 CT랑 그다음에 전신의 암을 잡아준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프리미엄 검진에 들어있는 PET CT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CT를 찍는 경우보다 기계가 오래된 거일수록 굉장히 더 많아 한 2~3배 정도의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진해서 찍을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암 진단 받았을 경우에 암이 어디 정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병기 설정을 하고 치료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내가 진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경우에 찍는 거지 검진에 와서 찍으실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래에서 내가 어떤 질환이 의심돼서 찍는 경우는 그때는 찍어야죠. 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근데 검진에 와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내면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을 쬐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까지는 꼭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나이는 75세 정도입니다. 길게 잡으면 80 정도까지 잡는데 어떤 검진을 해서 그 검진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시간을 늘려주죠. 그러려면은 그 검진을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여명이 5년 내지 10년은 남아 있어야 그 검사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다른 어떤 이유로 여명이 5년 내지 10년뿐이 안 남아 있다면 유방암 검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현재 남자분은 80대 초반이고 여자분은 80대 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꼭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80이 넘었는데 더 받을지 말지는 내가 내 여명을 짧게 할 어떤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건강한 분들은 저는 뭐 85세에도 받는 분 있으시거든요. 85세에도 만성질환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받으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여명이 짧아질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 질환에 대한 치료에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딱 90세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받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90세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판정할 때 젊은 분 판정하기가 훨씬 편해요. 이유가 아무것도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모든 검사에서 다 양성소견이 나와요. 그럼 젊은 분들은 결과 유소견이 반장이 안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3장, 4장이 나옵니다. 다 적을 칸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90세 정도 돼서 검진을 받으시면 어디에 혹이라도 나오고 어디에 뭐라도 나와서 다음 단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90세인데 췌장에 물혹이 나왔는데 의사가 일단 MRI를 찍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찔러보자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답은 어머님이 다음 단계 검사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원하시면 하는 게 맞고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답을 드리는데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이 검사를 해서 검진을 해서 유소견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 단계의 검사를 갈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검사를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다음 단계에 갈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 갈등과 수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유전자 검사 하면은 환자분한테 그분한테 맞춘 두꺼운 책을 하나 줍니다. 되게 예쁜 책을 줘요. 이제 그거를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 위험도가 낮은 거예요. 어떤 분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저한테 오셨는데 유방암 위험도가 낮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검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혈압을 발생을 관여하는 요인 중에 내가 유전이라는 요인도 있고 내 생활 습관이라는 요인도 환경도 있고 이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유전인 거예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유전인 거지, 내가 어떻게 먹었냐, 내가 비만을 했냐, 내가 호르몬 치료했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다 관여를 해서 유방암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부정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병 자체에 관여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의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관상이나 사주보단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볼 수는 있지만 다른 더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를 사시라고 권유를 드리지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유전자가 되는데 브라카 유전자는요. 유방암이 생기면은 그 유방암이 생긴 유방암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유전자입니다.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아니라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내 몸에서 유방암 세포가 생겨도 얘를 제거를 못하니까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는데 브라카1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도가 한 60, 70% 정도 되고요. 난소암이 생길 위험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가족성 유방암의 위험도가 되게 높을 경우에 외래에서 유방암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브라카 유전자를 검진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보통 검진해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이렇게 예측 위험도가 좋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이 가진 평균 위험도가 1이라 그러면 그 위험도가 2가 안 되는 검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보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가 무슨 질환을 가졌는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다 보면은 카페인 민감도가 높다고 나온다거나 대머리 유전자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거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어떤지 보고 내가 커피 먹으면 벌벌벌 떨리는지 보면 카페인 민감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요인을 관여하는 너무 많은 다른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날에 술 먹고 검진 받으러 가면 혹시 아니, 그렇게 간 큰 분도 계시나요? 착한 환자는 검진을 미루겠죠. 당연히 검진 전날 술을 마시면은요, 이상소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검사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체열하고 또 소변 받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검진 전날은 7시 이전에 모든 액체든 고체든을 중지하시고 이전에 다 드시고 7시 이후에 금식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어떤가요? 담배는 사실은 중독이라서 뭐 그날 아침에도 다 피우고 오시죠. 담배를 피우시면 한 30분 동안 검진에 오셔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순간적으로 니코틴에 의해서 혈압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맥박도 되게 높게 나옵니다. 약간 긴장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요.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진 전에 대부분 음주를 좀 줄이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쁜 간 기능 수치 검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 술을 더 먹어도 되네, 내 간 살아있네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 수치만 봐서는 몰라요. 간은 굉장히 예비력이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망가져야 간 수치에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주를 많이 하시면 초음파로 보면은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거나 간이 거칠어져 있는 만성 간 질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간 기능 검사만 하시지 마시고 간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간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환자분을 만나지 않아도 검진을 판정하다가 결과를 딱 보면 이분 술 많이 드시겠다 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영양학적 지표 중에서 음주를 많이 하시면은 비타민 B가 부족해가지고 빨간 피의 크기가 약간 커져 있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은 진짜 더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의 사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 또 간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영양결핍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음주하고 난 다음에 숙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많은 원인이 영양결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많이 추가해야 될 검사 중에서 한국 여자분들은 서양 여자들보다 유방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거를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한 50대까지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검사하면 공통적으로 1번에 치밀 유방이 있다고 나옵니다. 요거는 질환명이 아니고요. 유방의 조직에 유선 조직이 너무 촘촘해서 유방이 하얗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방 촬영을 해서 유방암이요. 우리가 확인할 때 유방암이 하얗게 보입니다. 근데 유방 자체가 치밀 유방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면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줄 때 치밀 유방이 있다면 치밀도가 되게 심하면 치밀 유방이 있다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방 검사가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환자분의 유방에서는 유방 밀도가 너무 높아서 유방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이 치밀 유방입니다.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한테 상담을 안 오시는 여성분이었는데 치밀 유방이 있다고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세요라고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치밀 유방이 있으니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세요라고 드렸어요. 세 번째 해도 드렸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네 번째 해에 암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치밀 유방을 뚫고 네 번째 한 3, 4cm의 암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해에서. 근데 이분은 치밀 유방은 모든 여자가 다 있다라는 거 웬만한 여성분이 다 아니까 그게 정상인지 알고 병원을 안 나타나셨는데 네 번째에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견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치밀 유방이 굉장히 심하고 내가 유방암의 위험도가 있다. 그런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결과지를 안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안 보세요. 집으로 결과지가 갔는데 하나도 안 보세요. 아유, 암이 있으면 전화했겠지 하면서 안 보시는데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놓쳐지는 환자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지 꼭 열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신청해서 보는 게 똑똑한 수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